자, 오늘의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박석원 YTN 앵커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소식 국민의힘 소식이죠. 네, 첫 번째 소식 여권 내 당권 쟁탈전 시작입니다. 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혁신위원회 출범과 우크라이나 방문을 동시에 비판하고 6일 지방선거 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거론했는데요.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을 두고 정부와 청와대의 외교 안보 핵심 관계자들은 대부분 안색이었다. 보름 전쯤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 행을 고집해서 한운 수 없이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여당 대표의 초청장을 받아준 모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자기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김수민 평론가. 왜 우크라이나를 갔을까요? 이준석 대표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우크라이나로 가는 일정을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에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이전에 했었습니다, 이미. 네. 근데 사실 뭐 지방선거 결과 나오기 전에도 국민의힘의 승리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승리하자마자 뭐 내가 승리한 그 자리에서 뭔가를 즐기고 있다기보다는 다시 출발을 하겠다. 나는 멈추지 않겠다. 아하.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정치권에서 주로 뭐 젠더 문제라든지 네. 이쪽에 많이 투자를 해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더 큰 스케일의 정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글로벌 주 그렇죠. 이쪽으로 옮겨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이쪽에 대해서는 좀 이준석 대표가 직설적인 정치를 해왔어요. 중국에 관련해서도 그때 당 대표는 아니었었지만은 네. 홍콩 민주화 운동 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 가서 뭐 지지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 또 러시아 행,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행이죠. 러시아를 겨냥한 우크라이나 행이 또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뭐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진석 의원하고 이렇게 신경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진석 의원 두 가지 차원에서 예.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래도 집권당 대표인데 외교적인 걸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가는 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했다고 하는 거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의식한 것일 텐데 네. 집권당 대표도 그런 점은 좀 신경을 써서 정부하고 보조를 맞춰야 된다. 그렇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건 이준석 대표도 당내 정치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행위 또 있는 건데 그렇죠. 우크라이나를 다녀와가지고 또 이제 혁신위를 출범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또 당에 대한 그립을 세게 지는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런 관측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정진석 의원도 이준석 대표가 추진을 하는 뭐 혁신위 설치라든지 총선 공천혁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 정부 이 국민의힘 정부의 보탬이 얼마나 되는 건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갔다 돌아와가지고 혁신위를 통해서 뭔가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거를 이제 미리 좀 견제구를 던지는 그런 성격도 한편으로 갖고 있다고 봐야죠. 자, 한편 박 앵커 예. 이 정 의원 글에 대해서 이 대표 맞대응을 또 해버렸네요. 맞습니다. 예.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정 의원의 글이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 뜻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렇게 한 말을 그렇죠. 빗댄 것으로 예. 당시 하나회 숙청 등에 따른 저항의 일가라는 의미였던 것을 감안하면 윤핵관 등 당 안팎의 비판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말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록에서 이 대표가 앞에 문구만 일부 생략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 이어서 정 의원이 우리 국회가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라는 과거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기차가 간다 이런 표현들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홍준표 의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요. 네, 이렇게 좋습니다. 스스로 얘기를 했었죠. 예, 딱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맞대응을 또 한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홍준표 의원 사례, 네. 홍준표 당선인 사례도 있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직설적인 것 같죠. 그렇죠. 네, 바로 맞받아치면서 너는 뭐 얘기해라. 나는 할게. 내 말 하겠다. 이걸로 가는 것 같고 예. 굉장히 직설적인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가끔씩 네. 아주 짧게 메시지를 남길 때가 있어요. 그 예전에도 SNS에서 참 딱합니다. 네, 참 딱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예. 네, 어떨 때는 이모티콘만 달랑 남긴 예, 적도 맞습니다. 있었고.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설적인 맞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본인도 조금 뻘쭘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남기고 난 다음에 1시간쯤 지나서 조금 자세하게 글을 다시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진석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 이렇게 공개 충돌하는 게 당권 경쟁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다. 이런 분석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이 당권을 딱 놓고 예. 진짜 다음 당대표를 가려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경쟁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이견 표출이 당권 경쟁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정진석 의원은 친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른바 윤핵관까지는 아니라도 그렇죠. 최소한 네. 윤핵관은 아닌데 네. 친윤계에 가깝고 예. 그리고 이제 충청권 지역 출신인데 그렇죠. 충청권 지역 출신 의원이 또 당에서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뭐 평형추로서의 성격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좀 네. 이준석 대표에 반대하는 전선도 한편으로 좀 넓어지고 있지 않은가 네, 이런 관측을 또 나을 만한 그런 것이었고 그리고 한편으로 엿볼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도 얼핏 보면은 좀 뭐 북한, 중국, 러시아 쪽에 되게 강경한 것 같은데 네. 한편에서는 좀 관계 악화를 걱정하고 있구나. 예, 명실상부한 여권의 중진 의원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그런 외교적인 속내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어제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에서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에 지속되는 도발에 강경한 대응 기조를 재차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공산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공산 세력은 1950년 한국 전쟁을 일으킨 북한과 그 배경에 있는 옛 소련, 중공을 지칭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 기조를 반영한 표현으로 풀이되는데요.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현충일 추념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이 공산 세력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네. 첫 현충일 추념사인데요. 주목해야 될 부분 있을까요? 일단은 부분 전에 네. 전체적으로 좀 분량이 짧았다.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예. 네네. 좀 간결했고 뭐 비가 많이 와서 그 현장에서 줄였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네. 좀 짧았다는 거고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의지 그리고 이제 보훈 체계 확립 네. 쪽에 또 많이 비중이 그나마 좀 들어갔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산 세력 이라는 단어가 또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 공산 세력이라고 했을 때 이제 북한을 강하게 일컫는, 그러니까 강하게 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맥락에서 일컫는 단어다. 이 정도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거기에 더해서 눈여겨볼 만한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공산 세력이라고 표현했다는 거는 하나의 나라나 체제라고 표현한 게 아닌 거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이 말 뜻에는 제가 봤을 때는 네. 공산 세력에는 당시 소련과 중국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이 발언은 이제 짧은 발언이고 뭐 별도로 중국 러시아에 대한 비판적 발언은 없었지만 묘하게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아울러서 보고 있는 발언 아닌가. 이게 짧고 네. 메시지 강도도 높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네. 부분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그 분량으로 따지면 3분의 1 수준이고 네. 7분 정도를 한 거였었고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해봤을 땐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언급했었고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통일 대박론을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이랑 또 대비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량도 분량이지만 공산 세력 국가라고 뭐 유엔이 인정했기 때문에 북한을 어떤 반국가 단체로 보기엔 좀 아주 뭐 이중적 시기라고 하긴 하지만 그걸 더해서 예전 소련, 중공까지 지금 얘기하는 그런 모양새. 이게 지금 선제타격 후보 시절 선제타격하고 맥락이 좀 같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 아니다. 것 같아요. 예. 선제 타격은 이제 그 무기, 군사, 뭐 전쟁 여기에서의 발언이고 이제 선제 타격도 사실은 원래 없는 개념은 아니고 네. 한국의 삼축 체계 대응 체계에서 어떤 핵 발사라든지 이런 징후가 포착됐을 때 먼저 친다라고 하는 건 원래 있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대북 강경 정책을 표현하기 위해서 더 부각시켰던 건데 사실 선제 타격이란 발언 자체는 그 이런 류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예, 이거 자제하는 모습이었고 이번에 이제 북한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정도 뭐 선제 타격 발언하고는 좀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공산 세력 발언을.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아까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추념사하고 대조를 해주셨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외교가 그래도 좀 균형 외교라든지 중국이나 러시아도 신경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天安門 망루 위에 막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때하고 국제 정세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한미일 대 북중러라고 하는 이분법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 윤석열 대통령 추념사에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충일 추념식에 앞서서 한미는 전날 북한 탄도미사일 예. 발사에 따른 대응을 바로 해버렸어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지대지 미사일 대응 사격을 네. 했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6일 새벽 4시 45분부터 약 10분 정도 전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도발에 대응해서 한미연합으로 지대지 미사일 동일하게 8발을 대응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한미연합 대응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양측의 미사일 발수는 공표하지 않았는데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한국 측에서 7발, 미국 측에서 1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때 그 대화 정책하고는 확연히 다른 모양새입니다. 강대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국방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그렇죠. 했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좀 대화를 계속해서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또 안으로는 무기를 증강을 많이 해서 북한 쪽에서 뭐 전쟁광이다 그렇죠. 이런 비난을 펴붓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일단은 표방을 하면 그 선거 때부터 표방을 하는 이념이나 노선 자체가 더 강경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강경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정부였어도 현재 북한의 태세를 봤을 때는 좀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핵실험의 명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하면 어제 IAEA에 따르면 북한의 그 핵실험 지금 징후가 포착이 됐다고 하던데요. 네. 일단 북한이 예전에 핵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시 시도를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을 것이고 네. 이것이 진짜 핵실험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는 척 하면서 더 강도를 올린 다음에 뭐 상대방에게 원하는 바를 따내기 위함인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지난 5년 정도의 시간을 놓고 봤을 때 핵실험 가능성이 가장 올라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예, 이것을 일단 막아낼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대화 의지가 별로 없는 정권이 남한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김에 북한 핵실험이나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도 6차례 북한 핵실험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 4차례가 국민의힘 계열 정부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경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도 미국이라든지 이쪽 우방 국가 나아가서는 이제 중국 러시아와의 교섭도 필요할 수 있는데 예, 북한이 다시 핵실험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예, 강원 양면에 좀 전략을 취해서 막아내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3번경도 복구 작업이 이미 마무리됐다 이런 보도들 계속 나오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 결정만 서면 바로 실행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핵실험 전후로 한 7발 정도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한 적이 1, 2차 때 있었거든요. 그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도 최근에 8발 도발이 북한의 그 핵실험의 어떤 흥행력이나 이런 관심도를 더 높이기 위한 어떤 전초 아니냐 이런 아하.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집무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사가 곧 마무리가 된다고 하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 이달 19일께 주 집무실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에 입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임 후 27일 만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19일에서 20일쯤 청사 공사가 마무리되면 윤 대통령도 2층 집무실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그간 5층 보조 집무실에서 외빈을 접견하거나 주요 업무를 봐왔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만난 것도 5층입니다. 윤 대통령 앞으로 2층과 5층 집무실 오가면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자, 용산 집무실 모습을 뭐 착착 갖춰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공간이 좀 작다고 하네요. 예전에 네. 뭐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검찰총장 때보다 더 작아진 것 같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스갯소리를 했다고 하기도 해요. 네, 원래 용산 이 건물이 대통령 집무실을 의도하고 지은 건물은 아니죠. 그렇죠. 청와대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집무실을 이렇게 의도하고 지은 거지만 그래서 예전에 이제 권위주의 시대의 어떤 잔재랄까요? 그런 큰 집무실이 청와대에 남아 있었는데 용산으로 옮겨오다 보니까 이제 집무실이 작아졌다라고 하면서 검찰총장 때보다 더 작아졌다. 네. 이렇게 또 농담을 했다고 하죠. 예. 그 뭐 대국민 보고대회도 한다고 하던데 집들이 같은 것, 근데 시루떡도 돌리고 뭐 그러는 겁니까? 그때?
네, 뭐 그런 행사들을 이제 집들이 예. 삼아서 하는 것이고 또 안 그래도 이거 관련해서 뭐 새로운 대통령실 이름까지 공모를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그날 발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이전에 관련해서 이제 행사가 또 예견이 돼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공간이 좀 마련됐다고 하던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네, 그 5층 보조 집무실 경우에 이제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네. 외국에 그 영부인과 환담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꾸민다고 합니다. 다만 김 여사가 상시 출근해서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상시에는 회의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다가 국빈 방문하면 배우자가 온다든지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활용한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한편 대통령 배우자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없어졌지만 최소한의 담당 인력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해당 작업도 이 시기에 맞춰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부속실 소속 인원 중 일부는 김 여사가 공식 활동을 해야 할 때 업무를 맡는 것으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자, 인력 배치 얘기를 좀 하면 아무래도 그 카페 건희사랑인가요? 그 카페에 공개된 사진 때문에 그래 된 거 아닌가요? 네, 대통령 집무실 그 사진이 예. 공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찍은 것 자체는 뭐 보안 규정의 위반 아니다라고 뭐 그 대통령실 해명이 왔다 갔다 예. 하긴 했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처음에 카페를 통해서 공개가 돼 버린 딴 데로. 것이죠. 예. 예, 그렇다면은 원래 제2부속실을 없앴던 이유는 어떤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영향력 행사라든지 활동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없앤 것이긴 한데 근데 어떤 규정이라든가 여기에 맞춰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속실 없앴더니 팬카페나 이쪽에서 비선 노릇을 하면 어떡하느냐. 아하.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식적인 인력을 배치를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고 아마 그때 그 사진 유출 사건 그것이 좀 크게 작용을 했겠죠. 이 전단팀은 없고 필요시에 인력을 배치한다. 이건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예.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김건희 대표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부속실을 다시 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약 파기에 가까운 그러네요. 그런 것이고, 근데 이제 인력을 배치를 해서 담당은 하는데 김건희 영부인만 담당한다라고 할 만큼 그 정도의 업무가 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맞춰봐야 될 부분은 김건희 영부인 같은 경우는 활동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전담 직원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로서만 담당하는 직원으로 충분할까? 예,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박석원 앵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